안녕하세요. 평소에 원장님 블로그 게시물 모두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각턱 과절제로 인한 개턱 현상으로 턱 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본시멘트 티타늄을 주로 쓰시는 것 같은데 뼈를 재료로 수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재수술 입장이다 보니 재건 시 보형물을 얼굴에 삽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방문해 보니 자가뼈 동종골, 이종골로도 수술을 하시던데 뼈 재료에 대한 게시글은 별로 보지 못해서 이것에 대한 원장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가뼈로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자가뼈를 이식할 경우 제 몸의 다른 곳에서 뼈를 잘라내 채취를 해야 한다는 것과 뼈 흡수가 부담되어 동종골을 사용하여 사각턱 재건을 하고 싶은데요. 동종골로 재건받은 환자분도 계신가요? 있다면 장단점 어떤 것이 있으며 외관이 어떤지 부작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의사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죠.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부족한 뼈를 가진 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왜 동종골을 쓰지 않을까? 왜 자가골을 쓰려고 할까? 왜 보형물을 쓸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로서 경험해 본 거로는요, 자가골을 얼굴뼈에 이식을 했을 때 그 이식률이 생착률이 거의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이식을 했을 때 채취하는 뼈를 얻기 위해서 어딘가를 또 뼈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낸 곳의 문제점도 상당해요. 또 하나는 재건에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떼낼 양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부위에 맞게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뼈를 채취할 곳이 기능적 어떤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만한 뼈를 채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그러면 자가골은 그렇게 알겠어. 뭐 채취하는 것도 뭐 문제고 흡수도 많이 된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종골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좀 빼서 쓰면 좋지 않냐. 이렇게 뭐 우리 사체진피 같은 것도 쓰니까 사체에서 만들어낸 그런 뼈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종골은 흡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뿐만 아니라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 들어가셔 가지고 재건 재료라고 아마 키워드를 치시면 포스팅이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가골은 골 생성이 잘 돼요. 골 생성이라는 거를 뼈가 잘 생겨요. 그 다음에 골 유도도 돼요. 그건 뭐냐면 뼈가 없는 곳에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생성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는다는 뜻이고요. 골 유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뼈가 여기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 생성은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골 유도는 컨덕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연결되게 한다. 그 다음에 골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이렇게 새로 생성되게 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동종골은 골 전도는 돼요. 컨덕션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놨으면 붙기는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골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골 유도가 안 된다는 거는 뼈를 생성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종골이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골 전도는 돼요. 갖다 놓으면 붙기는 해요. 그다음에 DBM이라고 해서 Demineralized Bone Matri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취한 뼈를 가지고 거기서 미네랄을 빼고 그 다음에 세포질을 제외한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걸 DBM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우리가 뼈 생성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런 재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MP라고 해가지고 뼈를 생성하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뼈가 좀 생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식제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DBM이라고 해서 Demineralized Bone Matrix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 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뭐 CG바이오, 라이트, CG바이오, 셀루메드, 뭐 아이소피 오스바이오로스, 뭐 CG바이오,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품명이 이런 것들이 막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끔가다 기사에 나오면 환자분들이 막 검색하다가 그걸 갑자기 찾고 나면 선생님 그걸로 하면 어떤가요? 막 이러고 막 질문을 주세요. 근데
원인은 그냥 이해는 돼요. 근데 여기 BMP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또 노보시스라고 해서 기사가 또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실제로 써보기도 했는데, 골 생성을 유도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생성하는지가 아직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바닥에 그냥 쓰진 못해요. 이거는 그냥 가루 같은 약물이에요. 물에 녹여가지고 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형태를 조금 보시면 보통 DBM이라고 해서 디미네랄라이즈드 본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런 스폰지 형태예요. 또는 이렇게 주사 형태로 이렇게 스폰지 같이 찌그러져 그러니까 다 알맹이는 뺀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거나 아니면 주사기로 뿅 해가지고 빈 곳에서 넣어놓으면 뼈가 좀 생긴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뼈가 이렇게 빠져나간 부위에 뼈처럼 딱 달라붙어서 딱딱해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치과 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빨 빼고 나서 빈자리에다가 메꿔 놓으면 뼈로 덮이니까 그런 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성형외과 영역에서 볼륨을 주거나 형태를 만들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알로본이라고 해서 동종골이 또 나와요. CG바이오에서 유니코티칼 블록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라이프네신에서 오라그라프트라 해서 또 나와요. 근데 대부분 다 치과 영역에서 쓰는 재료인데 또 리니메디컬이라는 데서도 나오고 CG바이오에서도 알로본이라고도 또 나와요. 근데 형태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뼈인데 이렇게 좀 뭐랄까 바스라진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를 그냥 채워 넣는, 빈 곳을 채워 넣는 어떤 느낌의 이렇게 뼈 결손이 있는데 메꿔주는 느낌이지 우리처럼 형태를 만들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뼈가 얼마나 커야지 우리가 턱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써봤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서 만들어졌다 해도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실제로 뼈가 되지도 않고 흡수되거나 또 일부 뼈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막 중구난방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태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된다는 것도 아직 뭐 단단한 어떤 코티칼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스폰지 형식의 약간 푸석푸석한 뼈, 분필 조각 정도 강도를 가진 그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건 재료로 못 쓰는 거지. 이게 뭐 결손 부위 메꾸는 데는 괜찮죠. 예를 들면 광대 체부의 볼륨이 조금 여기가 조금 뼈가 볏어, 광대 갭이 있어. 그럴 때는 저런 거 메꿔 놓으면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올리게 되죠. 또 이런 그런 재생 유도 물질들을 우리가 광대, 안면골 이런 데다 넣어줬을 때 막 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나이스하게 매끈하게 그렇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써본 결론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성골도 있어요. 이렇게 뭐 실제 사람 뼈에서 채취해서 세포 처리하고 면역 반응 처리하고 해서 만든 이런 뼈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골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뼈. 이런 것도 제품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엑셀로지니, 봉그로스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써보기도 했는데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가 조직 이식을 할 때 우리가 뼈를 이식한다고 했을 때 혈관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냥 뼈만 뚝 떼가지고 얹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리 이식편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그라프트라고 해서 뼈만 뚝 떼놔가지고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조직이니까 이물 반응이 적죠. 단점은 흡수가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안 달려 있어서. 그 다음에 흡수가 많으니까 볼륨이나 형태의 예측이 불가능해요. 또 단점은 떼낸 곳에 결손하고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피부 이식, 뼈 이식, 연골 이식, 코 수술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프리그라프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페디클드 그라프트라고 해가지고 유리 이식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혈관을 동정맥을 달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가 조직이고 흡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그 다음에 이물 반응은 거의 없고요. 근데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여부의 결손하고 흉터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혈관까지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째고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결손과 흉터가 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주로 뭐 이렇게 암 때문에 수술하고 여기 볼 전체를 잘라내거나 이랬을 때 허벅지 같은 데서 살 떼다 붙이는 이런 거를 해요. 또 가슴 수술하고 유방암 때문에 완전히 전절제하면 또 허벅지나 배에서 이렇게 살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가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유경 이식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형물은 공여부가 필요가 없죠. 뭐 떼낼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흡수가 없고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물 반응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수술 전에 준비가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뼈 이식 대체 위주로 주로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 가슴 보형물에만 조금 실리콘을 우리가 좀 쓰고 있죠. 코에도 실리콘을 쓰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유경 이식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재건 수술할 때 쓰고 보형물은 여기저기서 쓰지만 유리 이식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프리그래프트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프리그래프트는 온레이 그래프트라고 해서 얹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턱끝이나 귀족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요런 면에다가 얘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식하다 보니까 내 조직하고 이식한 녀석하고의 접촉면이 요 한 면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온레이 그래프트라고 해요. 근데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해서 요렇게 뼈가 있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껴주는 거를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접촉면이 양쪽 두 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착률이 조금 더 좋아요. 이런 게 이제 광대 갭이나 턱끝 길이 연장할 때 뼈 자른 다음에 벌린 다음에 그 사이에 뼈 껴주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광대 뼈 여기 광대 갭이 있을 때 뭐 여기서 뗀 뼈를 여기다 살짝 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접촉면이 두 면이기 때문에 조금 온레이보다는 좋죠. 그다음에 인레이 그래프트라고 해서 요렇게 비어 있는 그 뭐랄까 웅덩이처럼 뼈가 결손이 있을 때 여기다가 꽉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하면 3면 내지 5면까지 위에만 접촉이 없는 그러한 3면 내지 6, 5면 정도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생착률은 인레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 그 다음에 온레이 그래프트가 가장 안 좋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그래프트 이식은 거의 다 온레이 그래프트예요. 그래서 뼈 이식을 온레이 그래프트로 해줬을 때는 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족 수술 같은데 턱접뼈에서 자른 뼈 이렇게 이식해 놓은 거 한 3, 4년 지나서 보면 거의 뭐 1mm도 안 남아요. 흔적만 있을 뿐이고 그냥 고정한다고 사용했던 나사만 이렇게 쇽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뼈 이식에서 생착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채취 부위, 공여부가 어떤 부위냐 중요해요. 근데 막성뼈냐 또는 골격뼈냐, 피질골이냐, 해면골이냐 이런 게 있는데 막성뼈가 그러니까 막성뼈라는 게 골반이나 갈비뼈, 그 다음에 얼굴뼈가 막으로 되어 있는 뼈예요. 판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골격뼈는 팔다리 이런 데 손가락 이런 데 있는 그런 거예요. 척추 이런 것들은 골격뼈예요. 그래서 이식은 막성뼈가 오히려 훨씬 좋고 뼈는 겉에 딱딱한 피질골과 안에 해면골이 있는데 이식은 해면골에서 생착률이 높고 딱딱한 피질골은 이식해줘봤자 거의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채취된 뼈의 크기가 작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요. 크면 클수록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채취된 뼈의 형태가 이식되는 곳에 접착되는 부분,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한 면이 닿더라도 넓게 닿을수록 뼈가 잘 이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식될 위치, 수여부라고 하는데 수여부가 움직임이 없고 하중을 받지 않는 곳일수록 뼈 흡수가 많이 돼요. 뼈를 이식을 해놨는데 맨날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은 얘는 이식이 안 되고 거의 흡수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식을 해놨는데 여기에 꽉 눌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거의 흡수가 돼요. 뼈라도. 그 다음에 이식될 부위의 혈행 분포. 그러니까 뼈가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얼굴 같은 데는 뼈 이식을 그러니까 하면은 워낙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은 혈행 분포가 좋은 곳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뼈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동종골은 일단 원하는 형태 사이즈로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 녀석을 이식했을 때 흡수가 자가뼈보다도 자가골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설사 뼈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동종골이나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예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요.